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전략적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펠로폰네소스, 그리스인들끼리 싸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러고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아티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남과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먼저 앞서 나거나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페리클레스는 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아테네가 발전할 수 있을 고민을 살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448년에 페르시아와 강화를 성립합니다. 495년생이고 아키다모스 2세가 494년생. 그러니까 나이 한 살 차이라서 아주 참 잘 친했어요.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이런 점에서 정책 안정을 이루었고 또 전략적 사유,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했고 훌륭한 장수를 많이 배출하는. 물론 스파르타 자체가 군국주의 군인 중심의 병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겠지만 이런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스파르타 승리하지 않았나.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위 스트레티지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전략적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펠로폰네소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인들끼리 싸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한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왼쪽 아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우리가 흔히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러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아티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웃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인보 동맹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세기 중반경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스파르타나 그다음에 코린토스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제 동맹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오래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기원입니다. 그러다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와 또 펠로폰네소스 동맹군들이 페르시아군을 몰아내죠. 살라미스 해전과 그다음에 프라테의 전투에서 아주 괴멸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 반도에서는 페르시아군이 떠났지만 여전히 에게해나 요 소아시아에는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 세력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 섬에 있는 도시국가나 또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아테네에게 졸라서 교육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동맹을 만들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에게를 중심으로 해안 지역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델로스 동맹이 가입국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한 가운데 보면 델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델로스라는 섬에 이제 기금을 마련했던 거죠. 원래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특별한 분담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동맹국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각자 역량껏 군대를 파견해서 공동 안보를 지키는 것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델로스 동맹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싸우는 함대 중심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있는 나라들은 배를 몇 대 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함선을 조달할 수 없는 나라들은 분담금을 내므로써 전쟁의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상당히 많이 매년 기금이 모였고 이런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아테네가 200척에 달하는 3단 갤리선 함대를 운영하면서 이 에게 지역의 어떤 교육의 자유와 그다음에 스파르타의 어떤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제2차 페르시아 전쟁부터 다음부터 거의 1430년경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로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들은 좀 과도적이 많았고요. 거기에 비해서 교육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 델로스 동맹은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민주적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활 방식과 정치 체제상에서도 차이가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어떤 그 패권 경제적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에 이런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Destined for War라는 책입니다. 전쟁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부제를 보면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kydides Trap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중국은 과연 투키디디스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투키디디스의 트랩, 투키디디스의 함정은 어디서 놓은 말이냐면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한 투키디디스의 진수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투키디디스는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테네가 성장하고 있고 이런 아테네의 성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패권국인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고요. 이게 경쟁하는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거죠. 이런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패권을 위협할 것을 걱정한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이 그러한 공포감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투키디디스의 설명입니다. 스파르타는 왼쪽 아래 보면 스파르타 반도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고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인데 이 정도만 동맹을 하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스파르타는.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죠. 어느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중장 보병 부대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온. 그리고 30대까지 계속 훈련받는 현역으로 지내고 있는 이런 부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이제 해안가에 있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매일 훈련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젊을 때 한 1, 2년 군사훈련 받고 나머지는 훈련하지 않아요. 그러다 전쟁 나면 자기 무장 옷 입고 창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비군 같은 거죠. 스파르타 군대와 일반 아테네 비롯한 모든 군대를 비교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특전 부대와 예비군과의 비교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아무리 많아도 특전 부대 300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 중장 보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파르타의 힘이죠. 아테네는 어떤 나라냐? 이게 이제 1510년경에 라파엘로라는 우리가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전 가운데 있는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뭐 대단히 이제 얼굴 보면 느껴지는 거죠. 그 밑에 푸른색 옷을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 밑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테네 학당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가 사실 아테네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단장 아리스토텔레스는 북부 그리스에 있는 스티기라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죠. 디오게네스도 코린토스 사람이죠. 이게 보면 여기 있는 몇십 명의 사람 중에 아테네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아테네는 이 당시에 학문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대하면서 지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이 개방성과 자유로움이 있는 나라. 그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와 개방의 문화가 있는 나라가 바로 아테네죠. 그 절정이 아마 파르테논 신전일 겁니다. 지금도 아테네에서 한 서쪽으로 6km 밖에 있는 피레우스 항구에서 보면 이 건물이 보입니다. 맑은 날에는. 높이가 한 14m 되는, 우리말로 하면 3, 4층 되는 높이의 집이고요. 폭은 30에서 길이가 한 70m 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사실 6, 7km 밖에 해안에서 아테네를 바라봤을 때 저 화려하고도 웅장한 건물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건물을 만든 게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조화. 그래서 이제 페리클레스가 델로스 기금 돈을 이쪽으로 가져오면서 만든 건물입니다. 피디아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거죠. 이렇게 엉망으로 부쉈지만 여전히 고전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복지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 어느 건물도 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하고 복지된 건물이 없어요. 그만큼 고전적이면서도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건축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정면에 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8개의 기둥. 왜 8개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군대가 직행할 때 2, 4, 8로 나갑니다. 늘 8명이 보통 한 대를 이루어요. 8명이 하나의 한 열을 이루면서 직역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육상 트랙도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하나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또는 시민 군인들이 밀집 대응을 이뤄서 걸어갈 때 그 어떤 그 행군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보면 이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기둥들이 가지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자가 자기 목을 수행하면서 위에 육중한 지붕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민 정신이거든요. 아테네 시대 그것이 더 크게 한다면 그리스 시대 때 시민 정신은 뭐냐면 자기가 시민으로서의 주어진 직분을 충실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너무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동일한 목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평등과 동등한 직분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들의 이상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이 건물이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육중하면서도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심적 삶을 잘 드러낸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성행했던 게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런 걸 만든 게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죠. 사실 이 건물은 지금은 대단히 많이 부서졌지만 상당히 화려한 건물이에요. 위에 건물 상단에 프리츠에 다 이제 칼라로 조각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나무로 된 아주 좋은 옥당 같은 나무로 해서 빛나게 화려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다 깨졌지만 이런 화려한 건물 보고 스파르타 사람은 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치스럽다고. 마치 이제 우리가 아주 값싼 물건 좋아하는 사람과 백화점에 가야 물건 사는 사람의 차이 같은 거죠. 예. 이런 그 아테네를 일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이 페리클레스가요, 꽤 삽니다. 한 60시간에 사는데 아주 그 알크마이온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 아주 귀족 집안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은 61년부터 29년까지 30년 동안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투키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테네가 민주정의라고 하지만 1인 지배임에 분명하다. 이 1인 지배가 누구냐면 페리클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460년부터 그 다음에 이 펠로폰네소 전쟁이 발생하는 429년까지를 대개 에이지 오브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이 페리클레스 했던 일이 뭐냐면 배심원들에게 일당을 주는 거예요. 국가일에 일할 때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시민권을 제한합니다. 양부모 다 있어야 시민이 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너무 시민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시민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한 거고. 그리고 454년에 델로스 동맹기금 이전해가지고 아까 봤던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합니다. 이 페리클레스는 말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아테네가 발전할 수 있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448년에 페르시아와 강화를 성립합니다. 페르시아는 2차 전쟁을 치른 적이죠. 이 적과 강화를 수립함으로써 페르시아로부터 위협을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446년에는 스파르타와 30년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려요. 가장 경쟁자인 그리고 한 10몇 년 후에는 전쟁을 할 스파르타와 상호 불가침 결의를 함으로써 서쪽 위협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나우팍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코린토스로 들어가는 해배 아주 길목에 이게 요즘 말하면 레판토입니다. 라팍투스에다가 자기 아테네 기지를 건설해요. 그럼으로써 아테네가 서진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듭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에 동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나 에게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페리클레스에 들어오면 서쪽으로 가면서 사실 시칠리나 이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동쪽으로 쭉 올라서 저 흑해까지 올라갑니다. 블랙시 흑해까지 올라가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전쟁으로 간 게 아니고요. 가면서 이제 교습하면서 다 동맹국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아테네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평야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곡물이 많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곡물 수입해야 되고요. 또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나요. 아까 보신 것처럼 외국에서 다 아테네로 오는 겁니다. 오니까 이 곡물을 충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나 북아프리아나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에서 곡물이 수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곡물 수입선을 잡기 위해서 페리클레스는 그쪽 가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렇게 아테네의 패권을 넓힌 거죠. 뭐 좀 이제 심하게 말하면 패권이지만 좀 좋게 설명한다면 아테네의 어떤 자유 교육망을 넓히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세계가 자유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상으로 만들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아테네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테네는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 18세기 런던과 19세기 파리와 20세기 뉴욕을 합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테네는 모든 지성과 예술과 문학과 그 다음에 산물이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중심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아테네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테네의 경제 성장을 질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테네와 경쟁하는 또 다른 무역 국가, 그게 누구냐면 코린토스예요. 이 코린토스는 이제 이 아테네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가운데 딱 그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코린토스라는 나라가 양쪽으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무역이 쉽고요. 또 아티카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있기 때문에 육상무역도 많이 되는. 사실 아테네가 성장하기 전에는 그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적인 나라가 누구였냐면 코린토스예요. 이 코린토스 보기에는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살 주변 나라들을 부추기면서 아테네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표가 놓여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지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33년과 432년이 되면 다양한 지역에서 복합적인 일이 발생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발생이 단순히 그냥 교육 갈등뿐만 아니라 각 도시국가 내에서 과두정과 민중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과두제를 지지하는데 델로스 동맹은 민주정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정을 지지하는 것과 과두정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산업을 중시하는 산업도 다릅니다. 과두정은 농업을 중시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민주정은 교육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세력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내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과두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파르타나 코린토스에 가서 도움을 부탁하고요.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테네 가서 도움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퍼져나가고 이것들이 대단히 복합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선적인 아닌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과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적인 원한이 결합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테베가 플라테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테베와 플라테아는 아테네 바로 위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도시인데 테베하고 아테네는 아주 오래전 신화 시대 때부터 관계가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플라테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테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테베는 플라테아하고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계속 집식되는 거죠. 테베는 계속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 갈등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결국 431년에 우리가 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스파르탄이 우물쭈물거리니까는 코린토스는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라케다이몬인들이여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늦장 부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동맹에 도움을 주고 단장 아티카로 쳐들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친구와 친족을 가장 고약한 적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망한 나머지 다른 나라와 동맹 맺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스파르타가 만약 스파르타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과의 동맹을 끊겠다는 좀 협박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협박 속에서 보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투키디데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코린토스인들이 이렇게 부추김이 있었지만 스파르타 사람은 대단히 진중한 사람들입니다.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사람들, 진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코린토스가 부추겼어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라케다이몬인들이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라는 거죠. 이 공포감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그 1년 뒤에 페리클레스가 한 전몰 장병 추모 연설을 읽으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가운데 붉은 망토와 이제 붉은 깃털이 있는 투구를 쓴 자가 페리클레스라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페리클레스 추모 연설이 대단히 중요한 연설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연설하면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연설하고 그다음에 이 페리클레스 연설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연설인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앞에 간단한 시사를 한 다음에 먼저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정신자세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정체와 생활 방식을 언급하고 그런 다음 전사들에게 찬사를 바치갑니다. 우리 정체는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 부릅니다. 우리는 정치생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일상생활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의 학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연설한 이유는 바로 전쟁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체제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스파르타를 비롯한 과도정은 다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죠. 소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소수의 다수를 위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생활도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스파르타는 병행생활하고 개인의 욕구를 풀지도 못하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다니지도 못하고. 하지만 아테네는 그러지 않죠. 자유와 개방 자체가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의 학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보고 배워서 따라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페리클레스가 이야기했던 아테네의 모습이고 바로 이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과두제고 소수의 중장보병들이 다수의 헬로스를 통치하면서 소위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지탱된 나라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 이러한 민주주의가 사실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외부로서 위협이 아니라 자기 스파르타의 사회지도 근간을 흔드는 토대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원인은 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어떤 사회 체제에 대한 고민들,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식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좀 더 구체로 말한다면 스파르타인들이 공보수를 했던 것은 이 무시무시한 아테네에서 발현된 이 자유와 개방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략을 만듭니다. 스파르타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특정 부대의 수준의 중장보병으로 아티카의 지상 공격을 한다. 그리고 코린토스의 해상 전력을 활용해서 아테네의 해상 전력을 부분적으로 차단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테네 동맹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테네에 대해서 늘 다 기분 좋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이들을 부추겨서 반 아테네 반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사적 직접 전략과 소위 이제 아테네에 대한 반대 세력을 분란을 조장하는 간접 전략을 결합하는 대단히 이제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테네의 해군이 분산될 것이고 그런 사이에 중장보병이 계속 압력을 가하면 아테네는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어떤 거냐면 일단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스파르타의 중장 보병과 정면 승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오면 일단 모든 아티카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은 다 방벽 중심으로 방벽 뒤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아테네는 이 데미스토클레스 시절에 이미 이러한 엄청난 방벽을 만들어 두었어요. 외적이 올 경우에는 저 아테네 도시에서 피레우스 항구까지 연결하는 길다란 방벽을 만든 겁니다. 저 거리가 한 6km 되는 겁니다. 6km 되고 폭은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방벽을 건축한 겁니다. 스파르타 중장 보병이 제일 취약한 게 이런 방벽에서의 수비입니다. 저는 공격을 할 수 없거든요. 30몇 킬로의 무장을 들고 방벽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저 공격이 취약했기 때문에 아테네는 이미 그런 스파르타의 장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했던 거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 후방에 해상 공격하는 겁니다. 스파르타 후방은 이제 메세니아라든지 라케다이몬 지역은 헬롯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후방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전력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은 그 헬롯들의 반란을 부추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도 마찬가지로 간접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 보급, 피레우스 항구를 통해서 해상 보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듯한데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도 확실한 전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아테네는 페르클레스가 말했다시피 절대 중장 보병으로서는 스파르타 경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린토스의 해군도 결코 아테네 함대에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뭐 이후에 몇 번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의 3대1 수준으로 코린토스 함대가 많아도 아테네 해군한테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 그렇게 승리의 이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테네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 돌아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방벽으로 들어와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늘 아는 거죠. 모여 있으면 역병이 도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역병에 아테네 시민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꼭 이때는 아니지만 한 1년 뒤에 페리클레스도 운명을 달리합니다. 뭐 병이 왔는데 그 역병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뒤에 죽게 되고 또 재미난 것은 스파르타의 지도자였던 이 왕도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페리클레스가 495년생이고 아키다모스 2세가 494년생.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차이라서 아주 참 잘 친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페리클레스 시대의 어떤 평화, 우리 흔히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전이 일어난 그때까지 50년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년의 평화를 주도했던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그래도 전쟁을 하면서도 양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맞춰가면서 전쟁을 더 크게 확장시키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쉽게 끝나는데 이제 이런 세련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 뒤를 새로운 지도자가 놓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전쟁은 보다 크게 커집니다. 여기 보시면 해안 쪽으로 이제 전쟁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틸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테네군이 거기 있는 성인 남자의 한 100명 정도를 학살하고 애들과 어린애들 노예를 팔아버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이 에오보이아에서도 반란이 나서 진압이 이루어지고 또 엠브라키아라고 하는 이 스파르타 동맹국을 아테네가 공격을 해서 점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점점 이제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서 더 갈등이 심화되고 적대감이 커지는 거죠. 필로스 스팍테리아 지역에서 그 대단한 최강의 스파르타 중장 보병 300명이 포로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중에 스파르타 귀족 자제가 한 120명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함으로써 스파르타가 이제 움츠려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엠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다가 양쪽 지휘관이 다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428년부터 421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전쟁 기간인데 이 전쟁을 치르면 사람들이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제 너무 힘들다.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도 호전적인 정치도 죽어버리면서 평화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스 오브 니키아스라고 하는 정치도가 앞서가지고 만든 평화협정입니다. 이 평화협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협정에 약속된 사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페리클레스나 아키다모스 왕이 있을 때는 이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통치자가 없었다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 안에 있는 이익의 어떤 분란들을 정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동맹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맹 개별적인 이익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분출하면서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소위 이제 처음에 평화협정 맺었던 30년 평화협정이지만 사실상 4, 5년도 가지 못하고 거의 실효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스파르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테네 북부에 있는 보요 티아하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테네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스파르타 움직임과 동시에 아테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민주적 국가들 아르고스, 엘리스, 만티네아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행적으로 스파르타를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여기 그림에 있는 왼쪽에 아주 수려한 젊은이입니다. 알케비아데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니케아스 평화협정 뒤에 등장해서 소위 이제 아테네 전국을 한 축을 맡게 됩니다. 이런 알케비아데스가 주장했던 전략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 기본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동맹을 통해서 소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르고스나 엘리스나 만타네아를 동맹으로 포섭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스파르타를 좀 더 강제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테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섬이나 도시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 장화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에 시칠리아를 원정해서 그것들을 그 지역을 복속시킴으로써 아테네의 어떤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요. 또 곡물 수입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보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펴니다. 이렇게 아테네가 아르고스나 만테이아, 엘리스와 동맹을 맺으면서 스파르타를 압박하게 됨으로써 전쟁이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만테이아 전투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처음으로 스파르타 중장보병이 출동해서 아테네, 아르고스 이런 중장보병과 정면 대결하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만약 이 전투에서 아테네, 아르고스 연합군이 스파르타 군을 괴멸시켰다면 전쟁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스파르타의 중장보병은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군대가 아니죠. 사실 아테네나 아르고스 군대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너무나 잘 훈련된, 너무나 전투력이 뛰어난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스파르타 아기스 왕이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이 전투의 패배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소위 아테네하고 가까울 수 있는 민주적 국가들이 다 다시 스파르타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도시국가였던 아르고스가 결국 민주정을 포기하고 과두정으로 체제를 전환함과 동시에 스파르타의 동맹으로 기속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실제 이제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어떤 동맹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전투야말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전쟁에서 아테네가 어떤 결정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테네가 시도했던 게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테네가 이 시칠리아 원정을 지도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아테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에 있는 국가들이 이탈리아 남쪽으로 많은 도시국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남쪽 지역을 이제 그레이시아, 대그리스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에도 많은 그리스계 도시국가가 있고요. 심지어 그때 이미 스페인 쪽까지 도시국가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시칠리아가 어딘지 몰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시칠리아 지역이 대단히 넓은 평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물이 많이 나고요. 또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아테네가 보다 더 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부대를 파견합니다. 1만 중장 보병과 200척의 함대를 보냅니다. 결과는 안타깝게 패배하고 거의 모든 병력과 함선이 다 괴멸되고 맙니다. 이러면 전략적 차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 전투를 주도했던 니키아스 등 이 지도부가 너무나 결단 없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알키아데스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그 당시에 재판이 진행되어 가지고 자기가 소송이 걸리니까 자기가 재판에 회부되어서 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파르타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키아스만 지휘부가 남게 되는데 이 니키아스가 나이도 많고 원래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다가 어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전투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이때 이미 스파르타에서 특히 시칠리아 함대는 아테네 함대 약점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아테네 함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전술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소위 이제 시칠리아 해전에서 아테네 함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거죠. 또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질리푸스라고 하는 스파르타 지휘관인데 스파르타가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스파르타 정규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그렇지만 유능한 지휘관을 보내되 아주 소수의 비정규군만 따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정규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대단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주변 세력을 규합을 하면서 아테네를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펠로폰네소스 전쟁 최대의 승리 혹은 최대의 패배가 바로 저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말이 1만 중장 보병이고 200척의 함대인데 저기에 들어간 사람만 3만 명입니다. 이 중에 한 15,000명이 아테네 시민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테네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역병을 통해서 한 3분의 1의 인구가 줄어버렸죠. 그 다음에 한 3, 4만 되는 남은 사람 중에 성인 남자 한 13,000명이 또 사라져버린 겁니다. 엄청난 국력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아테네는 거의 내리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파르타도 전략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스파르타는 어떻게 하면 아테네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첫 번째는 아테네 외곽 거점을 점령해서 데칼레이아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스파르타군이 주둔하면서 아테네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괴롭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이나 또는 보름 정도 가서 괴롭히고 돌아왔거든요. 이제는 상식으로 저 데칼레이아를 주둔하면서 괴롭히고 이 데칼레이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에오보이아라는 섬인데 에오보이아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들이 빙 둘러서 해안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수송비가 2배 이상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테네를 괴롭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군을 양성을 합니다.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중장보복의 나라인데 페르시아와의 거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융통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해군을 양성하지 않지만 페르시아가 배를 대고 승무원의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함대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기면, 즉 아테네 해군을 괴멸시키고 에게와 소아시아의 관할권을 차지하게 되면 이 관할권을
페르시아에게 넘긴다는 조건이에요. 이게 전략적 동맹이죠. 적과의 동침입니다. 세 번째, 해외 원정 방식도 바꿉니다.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지휘관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협상하고 타협해서 뭔가 아테네의 해군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시게 된 거죠. 그 중요 인물이 리산드로스라고 하는 결국 마지막에 아테네 해군을 괴멸시켰던 그 인물이 리산드로스입니다. 이렇게 아테네는 전략을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키노세마, 람프사코스, 아르기누스의 전투가 이뤄질 때 다 적어도 아테네가 그때까지만 이깁니다. 이 정말 세 번의 중요한 전투가 이제 키노세마하고 람프사코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르기누사의 전투가 있는데 이 아르기누사의 전투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테네 해군이. 근데 이기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태풍이 불게 됩니다. 태풍이 부는 바람에 이게 난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난파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떨어진 병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 또 스파르타 해군을 추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파르타 해군을 추격할지 난파선에 떨어져 있는 동료를 구해야 될지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상당히 많은 난파된 선원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군대가 돌아왔을 때 이들의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난파돼서 바다에 떨어졌던 동료 해군을 구하지 않았다는 걸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8명의 소위 장군 중에 모두가 사형선고를 받아요. 그때 2명은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6명의 그래도 남아있던 아테네 지휘관들이 이제 처형을 당함으로써 사실 아테네에는 거의 해군 지휘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406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스포타미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고스포타미는 이 헬레스폰트 해협에 있는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있는 데인데요.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저 너머 쪽에 있는 게 아이고스포타미 지역입니다. 팽팽한 지역이 그냥 모래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무능한 아테네 지휘관이 100몇십 척의 함대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리산드로스가 꿰임수를 부립니다. 일단 처음에 소수의 부대를 보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군이 반응할 거 아닙니까? 반응을 받고 쭉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군들은 스파르타 해군이 물러갔구나 생각해서 보급하러 간다고 배를 해변에 정박시키고 선원도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 다시 리산드로스 해군이 공격해가지고 거의 전투도 안 하고 아테네 군대를 괴멸시켜버립니다. 이 전투를 끝으로 더 이상 아테네는 싸울 전함도 군인도 돈도 없어버린 거예요. 이미 육군은 신뢰해서 다 괴멸되어 버릴 수 없는 거죠. 사실 육군이 없은 게 아니라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해군이 이제 여기서 아이고스포타미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됨으로써 아테네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테네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1년 뒤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테네를 미워하는 코린토스나 또는 테베에서 어떻게 강조 욕을 하냐면 아테네가 다른 나라에 했던 것처럼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애는 노예로 팔아버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막아선 게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는 그래도 그리스 문명의 중심이고 그리스의 소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전 페르시아 전쟁 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살려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테네 해군을 다 해체하고 아주 소수의 배만 남기고 그다음에 방백도 다 철거하도록 한 상태에서 거의 방어력이 없는 국가로 만든 상태에서 아테네를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도와줍니다. 물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도와준 것은 단순히 그런 순간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테네가 있어야만 다시 북쪽에 있는 테베나 보요타이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테네를 살려준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테네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테네는 정책 안정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정책 경쟁이 치열했고 그 전쟁 중에도 도편 추방이 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도정으로 갔다가 민주정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간 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본국에서 재판을 걸어서 소환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정책 불안 속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국론을 한 개 끌어모아서 일치된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대로 갔습니다. 전략적 사유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기본적인 틀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해양 중심의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외연을 확산시키면서 자기의 기반을 확대시키는 거고, 기반 확대를 통해서 분담금이나 전쟁 비용을 모아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스파르타의 중장보병과는 정면대결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상당히 아테네가 페리클레스는 상당히 영특하고 타고난 선견지명을 보였지만 그 위에 등장한 지도자들은 새로운 전략적 사유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적과의 동침을 과감하게 시도하죠. 페르시아 연합을 통해서 해군을 양성하고 그 해군을 통해서 아테네 함대를 괴멸시킨 거죠. 역시 전쟁이 그럼 탁월한 장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스파르타는 그래도 계속 훌륭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들이 왕족 출신이든 또는 아웃사이더든 계속 노는데, 아테네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장수라도 뭔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은 다음에 어떤 소송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겁니다.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죠. 심지어 좀 크게 패하면 다 사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다 실패하면 도망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쟁에 패배한 장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또 전략적 사유,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했고, 또 훌륭한 장수를 많이 배출하는, 물론 스파르타 자체가 군국주의 군인 중심의 병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결합함으로써 스파르타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파르타는 지상을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전략적 사유를 통해서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군을 양성하고, 그 해군 양성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연합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돈으로 함대를 양성해서 바다를 지배한 거죠. 제패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보여준 모습은 고지식하고 또 보수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전략적 사유를 변화시킴으로써 승리의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유연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스파르타가 바다를 지배했고 바다를 빼앗긴 아테네는 패배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8개의 강연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였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AD 305년까지 이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1546년부터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본격적으로 은광을 개발하게 됩니다. 페소데 오초라는 8조각이라는 그러한 그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포토시에서 광산이 발견되고 거기서 은을 캐내면서 남미에서 이 은화를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뿌리게 되죠. 즉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가 독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양분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마제은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최초로 마제은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가는 대표적인 상품은 차였습니다. 차.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차가 인기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비하인드에는 그 이면에는 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아편, 은 이러한 삼각무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납으로부터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단천연을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일본의 이와미 은강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에서 경수와 종단이라는 두 기술자를 초청하여 연은 분리법 기술을 배웠다는 내용이 이와미 은강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중세시대 전세 글로벌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